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3 친구들 많이 힘들 거예요. 1년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어떤 억울한 마음과 재수생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릴 거, 이거 구평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좀 억울한 마음, 그리고 답답함,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능까지 약 한 4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같이 좀 생각해보자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쌤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42점이 나온 겁니다. 쌤이요. 쌤 지금 영어쌤인데 영어가 42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암담하고 침울했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나름 잘 따라왔다고 생각이 됐고, 쌤은 이제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내신도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42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막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인강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과외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에.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 많이 없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전교권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다음날에 이제 영어쌤을 딱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쌤, 저 영어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릅니까? 여쭤봤더니 쌤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아마 단어가 많이 약할걸?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단어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학교 끝나자마자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잘 팔리던 그 단어장을 하나 샀어요. 그걸 사서 1600개 정도 되죠. 그 1600개의 단어를 한 2개월 동안 정말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면서도 봤습니다. 진짜로. 자면서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보고 등교하면서도 봤어요.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2개월 동안 1600개의 단어를 다 외우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12점이 오른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문법도 하지 않고 뭐 문제를 더 푼 것도 아니고 단어만 외웠는데 12점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본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제 다른 단어책을 산 거야. 다른 단어책을 살 때 이제 책을 딱 펴보니까 대부분 다 아는 단어인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전에 나왔던 단어장에서 나왔던 단어장이랑 많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단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달달달 외워서 이제 결과적으로 고3 수능 때는 쌤 만점이 나왔는데, 영어는 전체 만점이 아니에요. 만점이 나왔는데 그때 단어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 한 3년 전부터 단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시다 보면 어떤 특정 단어 하나 때문에 첫 두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특정 단어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쌤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수능 전날까지 단어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능 전날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고3 친구들이 보는 단어책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사실 거의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40일 남았잖아요. 하루에 한 50개씩 외운다고 치면 40일이면 2000개 외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50개만 외워도 50개 외우는데 평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본인이 모르는 단어들을 추려서 그 단어들이 뭐 한 1000개든 2000개든 추려서 그 단어들을 모두 다 외우고 수능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능을 풀 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 포맷 자체가 그 28문제를 약 한 45분에서 5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킹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순차적으로 풀게 되면 앞에 글의 목적, 주제, 요지, 제목, 그리고 실용문, 도표, 그리고 나서 빈칸 추론이 나오잖아요. 어법이 앞에 있지만 빈칸 추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빈칸 추론에서 말리기 시작을 해요. 지문을 한번 읽고 선택지를 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답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또 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봤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 지문으로? 못 넘어가요. 왜?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있는데, 내가 쓴 에너지가 얼만데 여기서 어떻게 건너갑니까? 거기서 괜한 오기가 발동을 해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맞춘다 는 생각으로 한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빈칸 추론 이후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 약 한 3분에서 4분 정도까지 쓰게 되면 뒤에 쉬운 지문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빈칸 추론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뒤에 쉬운 지문을 틀려버리면 이거 엄청난 손해죠. 혹시라도 그 빈칸 추론 문제를 틀렸어. 시간을 많이 썼는데 틀렸으면 얘는 시간을 많이 썼는데 틀렸고 뒤에 쉬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틀리고 그럼 점수가 이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서로 풀란 이유는 뭐냐면요. 어차피 수능 다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맞는 게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못 맞추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쉬운 문제 먼저 다 맞추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추는 거야. 그 순서대로. 뭐 앞에 주제, 요지, 목적, 뭐 도표, 어법, 어휘, 그리고 실용문까지 풀고 아니면 장문으로 간다든가. 장문은 난이도가 쉽잖아요. 이야기 그리니까. 장문으로 갔다가 뭐 삽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빈칸 그리고 순서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순서의 그 레파토리를 빨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많이, 최대한 많이 푸시면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듬성듬성 징검다리로 푸는 게 좀 걸려요. 제가 완벽주의적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게는 잘 못 풀겠어요.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능은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관건인 거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풀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게 쌤의 두 번째 당부였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요. 수능 지문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보시면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배열이라든지 출처를 쌤이 몇 년 전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인문사회 생물 뭐 이런 쪽에 어려운 글들 원어민들이 보는 책들 있죠. 그런 책에서 발췌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글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죄다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기 전에는 이 글의 출처들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학생들이나 학원생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평가원에서 다 썼나 보다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고3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모두가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희망적입니다만 수능 지문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능이 끝나고 나서 매년 시간을 재고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다 못 맞추는 애가 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예전에 어려웠을 때 2012년도 2012인가 14년도 수능 끝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인강업체 대표님이 설명회에 나오셔서 수능 너무 어렵다. 본인도 풀어봤는데 2개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번과 연결되는 항목이 쉬운 지문부터 푸셔야 됩니다. 정말 논문에 나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풀어도 어려워할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푸시고 정말 어려운 것들은 틀려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틀릴 거를 나중에 추려서 틀리는 연습을 하는 거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어려운 지문을 푸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문을 봤는데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감이 안 와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읽기도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수능 지문에는 굉장히 쉬운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단 말이에요. 쉬운 지문은 뭐 풀죠, 잘. 실용문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은 비교하면서 풀면 되니까. 이제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별 같은 글들은요. 첫 2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2문장이요. 그래서 첫 2문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을 하고 많은 학생, 쌤이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인데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의 글자만 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글자만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 가면 뭐 단서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비 모드로 지문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 지문을 읽으실 때 글자만 보지 말라. 글자만 보지 마시고 첫 두 문장에 집중해서 읽으시되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래서 이거 뭔 얘기하려는 거지? 맞아 이거 이런 얘기하려는 거지.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아이디어,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과 최대한 연계를 지으시려고 하셔야 지문의 요지가 보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논설문이거든요.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 빈칸이든 뭐 밑줄 밑추론이든 대부분 다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시려면 첫 두 문장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 마시고 반드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주제를 한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생각해보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는 꼭 푸셔야 됩니다. EBS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다 푸셔야 되고요. EBS 뭐 파이널 시크릿 X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모의고사 이렇게 넘기는 모의고사 나와 있는 건 다 푸셔야 되고 가능하면 사설 모의고사도 푸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풀어본 친구 그리고 단어도 많이 외우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앞으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점수가 78점이라면 한 문제만 더 맞춰주시면 2등급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나머지 40일 동안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